후보자들의 개성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선 TV 토론회가 지금 사라진 것 같고요. 저는 정치 소신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코드에 맞게 나라를 뒤엎는 데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 국정 파탄, 그 책임의 절반은 박근혜 후보에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012년 대선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전 중반에 접어들면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과거의 대선들과 비교해보자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면모가 엿보입니다. 초반부에 불었던 바람, 그러니까 야권 단일화 바람 빼고는 큰 이슈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앞서 시민의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TV 토론이 이맘때쯤이면 여러 차례 열렸겠습니다만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후보자 간의 차별성을 보이는 눈에 띄는 메가톤급 공약도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설전 생방송 토론을 통해서 2012년 대선에서 사라진 것들, 실종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분석해보고 또 그에 대해서 토론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정진영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평론가이신 이서구 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정치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도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색다른 토론 이 시간은 트위터 문자로 실시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네 분 패널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과연 어떤 점들이 이번 대선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이 됐는지, 볼 수 없는 것인지 하나하나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진영 원장님 시작을 해주실까요? 예, 사회자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TV 토론이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 TV 네. 토론이 없었다고도 말씀하셨겠고요. 또 지난번 선거들에서 보면 4대강 사업이라든지 수도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대형 말하자면 어떤 공약들이 좀 국민들의 눈길을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공약들이 많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약 하나하나가 좀 초점을 받아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좀 크게 관심을 못 끌고 있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진영 논리, 좀 이념 논리 이것에 의해서 좀 중요한 공약들이 어찌 보면 하나하나가 미국 대선에서의 어떤 경험을 보면 하나하나 자체가 엄청난 파급이 있는 그런 공약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TV 토론과 또 공약에 대한 얘기를 지적을 해주셨고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눈에 보이는 TV 토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번 정도, 최소한 3번은 이제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TV 토론을 하면 뭔가 선거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또 TV 토론이 사라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하나인데요. 역시 이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후보들 간의 어떤 큰 대형 이슈, 아젠다 싸움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자들이 어떤 강한 정치적 소신이 약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후보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좀 사라진 면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네. 또 정책 부분의 문제인데요. 정권 심판론이 저는 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정권 심판론이 나올 상황이 아니라면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겠지만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실망과 그것은 비단 박근혜 후보 측에서 봐서도 이 질타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자기 반성, 정치의 반성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토론이 너무나 없고요. 또 역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나라는 나라지만 나라의 살림은 물론이고
나의 개인적인 가정의 경제는 어떨 것인가도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TV 토론을 자주 했다면 최소한 10회 이상만 했더라도 뭐 이런 것들이 선거에서 주요 논제가 됐을 것인데 근본 원인이 TV 토론이 실종되면서 대선에서 보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에 대해서 정권 심판론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이 TV 토론을 거치면 더 확산될 텐데 그렇진 못한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그런 측면도 얘기가 있죠. 예. 되시겠죠. 네. 그리고 이 국장님 어떠세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큰 부분들이 일단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토론 없어졌고요. 뭐 그 영향은 일차적인 원인은 야권에서 후보 단일화를 좀 오래 하는 바람에 토론 없어진 그 원인이 1차 원인은 있고요. 이제 뭐 토론하자고 하니까 이제 또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좀 분석해야 될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 검증, 인물 검증 그게 없어졌고요. 이제 본격화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역시 TV 토론이 앞으로 얼마나 활발하냐에 따라서 네. 좌우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차별성, 정책 차별성이 없다는 거. 과거의 대선에 비해서는 정책 차별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민생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전부 민생을 들고 나오다 보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나오는 그 어떤 정책이 똑같습니다. 서로 다 민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정책 차별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거대한 공약 없어진 것도 민생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이제 앞으로 토론에서 이제 서로 맞부딪히면 좀 미세한 차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책 차별성도 없어졌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그 토론에서 이제 그런 그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부딪힐 거냐. 요 점이 상당히 또 이제 지지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이네요. 네. 이른바 보수 진보 간의 정책 차별이 눈에 띄지 않는다. 예, 그게 없어져 버렸다. 네, 예. 그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고 또 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결국은 이번 대선의 구도가 이제 진영 간의 대결 구도로 압축이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뭐 들어갈 그 여지 자체가 굉장히 좀 사라져버린 이런 상태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앞에 이제 나서는 그 진영 간의 대결이 돼버리면서 이미 그 구조가 꽉 짜여져 버린 이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들 예컨대 뭐 공약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뭐 또 선거 과정에서 나오는 뭐 쟁점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후보나 정당의 어떤 잘못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상 별로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미 그 정해진 대로 그대로 이제 대선이 그냥 쭉 가고 결과가 나온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뭐 선거가 갖는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뭐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이제 선거가 되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되는데요. 결국은 어떤 그 미리 이제 정해져 있는 우리의 그 정치 구도 또는 어떤 선거의 구도 이거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선거가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선거에서 좀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선택을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사실은 좀 그렇게 뭐 좋은 선거의 과정은 아니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이번 대선 지루하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SNS 상에서 보면은 TV 토론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고요. 또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실망감 많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한 두 가지 정도 의견을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한국 대통령 선거 TV 토론은 유권자의 갈증을 해결시켜주긴 어려워 보인다. 미리 주어진 질문을 주고받는 건 대화지 토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선관위가 내놓은 방식이 그 반론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은 양자 토론, 상호 토론 중심의 토론인데 사회자가 진행 이외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미국의 경우 그렇지만 한국은 3자 토론이라 사회자의 개입이 잦고 주어지는 질문의 비중이 높아서 상호 토론이 사실상 실종됐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실제로 이루어져도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걸 지적을 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에는 TV 토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번 그 오바마 롬니 그 후보 간의 치열한 TV 토론에서도 우리가 많은 영향력을 확인을 했는데요. TV 토론의 파급력 과연
우리 역대 대선을 봤을 때 어떤 정도로 볼 수 있을까 가늠을 해보죠. 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TV 토론, 우리 사회에서의 TV 토론 파괴력이 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TV 토론을 하다 보면요. 네. 사건이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과거에 이해창 당시 후보가 그분 두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그분이 TV 토론을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TV 토론에 재미를 못 받고 특히 뭐 쪽방이 가지고 단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네. 그 서민의 삶을 몰랐기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네. TV 토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이제 그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토론을 못한 사람이 실력이 드러나가지고 후보 자격이 없다 정도의 저는 후보자는 없다고 보거든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소위 아젠다 싸움이 하나로 몰려드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좀 백화점에서 사온 목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약집을 보면은. 그러나 후보자끼리 부딪히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서로 의견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 사람이 통치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TV에 보이기 때문에 접점이 저는 생긴다고 보고요. 그러면 네. 선거가 재밌어져요. 요즘 TV 토론 안 하니까 재미없을 만도 하죠. 이 주인공들은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권투 게임을 할 때도요. 진짜 이 주연급은 나타나지 않고 오픈 게임 있잖아요. 그죠? 뭐 4회전짜리, 5회전짜리 이 게임이 계속 되니까 그게 그거고 중공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단 말이죠. 또 TV 토론 안 하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 카더라 있잖아요. 옛날에 카더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 집어 던져가지고 네거티브 선거가요. 아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도 토론을 하면 후보자끼리 물어볼 건데요. 그냥 각 그 매스미디어에서 각 진영에서 그 아니면 말고식에 던지는 말들을 갖다가 그대로 또 전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가 질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4일 날이니까 내일 모레죠. 그렇죠. 예. 그 TV 토론 때 물론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메가특급 이슈와 싸움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이 자고로 저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누굽니까 트위터에 올리신 분들 네네. 보면은 지금 제도가 TV 토론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가 않고 또 다른 후보자 한 사람이 그 TV 토론을 갖다 거절하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제도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네, 거죠. 좀 맥이 빠지죠. 예. 그 TV 토론이 실제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일정 부분 영향이 있는 것인데 박빙으로 흐를수록 영향력은 훨씬 커지는 것이고 아예 대세가 뭐 상당히 기울면 그건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지난 대선 그 이명박 후보와 이제 그 했던 정동영 후보와의 그 경우는 뭐 TV 토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미 대세가 갈렸는데 네네. 박빙으로 가면 영향을 많이 줬고요. 이번에도 약간 박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 앞서고 있지만 그래도 박빙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TV 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특징적인 건 좀 앞서가는 후보는 가능하면 안에서 그 역전의 기회를 안 주고 싶어 하니까 조금 이제 거절하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도 글쎄요 이제 4일 선거 끝나고 양자 토론을 보자고 박 후보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볼 때 이번 TV 토론은 어떻게 보면 안 후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게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볼 때 어쩌면 TV 토론이 굉장히 마지막으로 큰 영향을 줄 그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질 토론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이게 양자 토론으로 가면 그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는데 3자 토론이 되다 보니까 네네. 지지율이 1%도 안 되는 후보하고 같이 똑같은 기회로 그것도 이제 진영으로 볼 때는 상대 진영이 둘이면 박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박 후보 얘기도 뭐 일리는 있는데 그러나 양자 토론을 받아갖고 양자 토론을 좀 재토론 반론으로 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검증이 좀 많이 되고 유권자들도 좀 네. 볼만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뭐 법정 토론 3번만 하는 것으로 일단 지금 돼 있고 네. 이정희 후보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3자 토론인데 그 부분이 또 혹시 변수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요. 이정희 후보 네. 참여는 말이죠. 지금 우리 이 관련된 법상 그 국회에 5명 이상의 의원을 네. 가지고 있거나 그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를 받으면은 네네. 그 후보를 참여시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희 후보의 그 통합진보당이 말하자면 5석 이상을 가지고 있기 네네. 때문에 당연히 참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이 이번에 의석을 꽤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민주통합당하고의 말하자면 선거에서 연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뭐 진보진영 후보가 2명이 나와서 박근혜 후보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르게 보면은 이제 또 1대1 토론이 안 되니까 박근혜 후보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공격을 못하게 돼서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번에 3명이 통합진보당에 말하자면 이정희 후보가 TV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법상 그렇게 돼 있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의 산물이다. 따라서 이거는 민주당이 크게 그렇게 그 비판을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게 우선 제 생각이고요. 또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두 사람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건 또 unfair하다,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좀 그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TV 토론이 아무래도 그 부동층이 많고 중간층이 아직 그 후보자를 정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은 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진영 싸움이 돼버렸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중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두 후보 지지자로 나누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도 좀 유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는 게 우선 제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렇게 진영 싸움, 이념 싸움이 되다 보니까 TV 토론이 어떤 실제적인 이슈를 가지고 말하자면 깊이 들어가서 국민들에게 정책 차이를 보여주고 그걸로 하여금 국민들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는 참 지금 예측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컨대 문 후보께서 어떤 정책을 하나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그걸 가지고 뭐 박근혜 후보를 공격하면 뭐 그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공약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미국 대선을 보면은 그 오바마와 롬니 사이의 가장 큰 대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조세 감면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세 감면 제도가 올해 말에 이제 끝이 나는데 그 감면 제도를 계속 연장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오바마 후보가 주장했던 거는 소득이 25만 불 이상의 사람, 거기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2%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고 그 사람들은 감면 제도 이전의 말하자면 세율을 내게 되는 거. 그걸 이제 세금을 더 낸다나 정세라고 그러는데 그걸 둘러싸고 엄청 싸웠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 지금 대선 후보들끼리 싸우는 걸 보면요. 그 공약 하나를 들여다보면 저처럼 대학에 있는 사람은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 이걸 전부 다 할 거냐. 예컨대 문재인 후보처럼. 안 그러면 박근혜 후보처럼 소득에 비례해서 부모의 소득에 비례해서 등록금 액수를 내는 액수를 조정하겠다. 맞춰 나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만 해도 엄청난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대학 등록금은 지금은 부모가 네네. 부자인 사람들은 덜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수 있는데 지금 뭐 어느 것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좀 답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깐 부연을 하자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서 지금 싸울 여지가 있습니다. 네. 여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싸우면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그거네 그럴 거예요. 복지요? 의료보험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두 후보 사이의 차이라는 건 미국 대선에 비교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가 나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내놓고도 지금 싸움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TV 토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쟁점이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후보의 능력과 전략과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에 그 TV 토론이 아직까지도 한 번도 유권자들이 볼 수 없었던 데는 박근혜 후보의 좀 소극적인 태도, 이거는 좀 일단 한번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단일화 하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막상 또 단일화가 되고 나니까는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사실상 좀 이제 회피를 했던 거. 물론 이제 어떤 판단에서 그랬을지는 이제 뻔히 뭐 이제 이해가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그대로 가도 이길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굳이 뭐 돌발 변수를 혹시라도 만들 그런 상황을 선택하고는 쉽지 않다. 당장은 요걸 조금 먹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그게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했을 법한데, 하지만은 역시 그 지켜보는 그 유권자들의 알 권리라든가 이 보고자 하는 욕구, 이거를 이제 좀 해결하지 못했던 책임, 이거는 좀 일단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막상 이 TV 토론을 해도 저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박근혜 후보가 지고 문재인 후보가 이기고 당장 뭐 크게 가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해봐야 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상 이제 공식 뭐 TV 토론이 있게 됩니다만은 후보 간의 우열이 그렇게 확연히 뭐 드러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판세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이 토론의 진행 방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뜨겁게 뭐 정치적인 뭐 논쟁 벌이고 이래서 우열이 가려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책 분야별로 물어보고 답하고 혹시 한 번 정도 더 물어보고 이런 정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3자 토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두 후보 간의 어떤 우열이 또 상당히 좀 분산이 되게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TV 토론에서 좀 수혜자가 있다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정희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그동안 워낙에 존재감이 없었는데 아마 박근혜 후보하고 이 여러 가지 정책의 각을 세울 때 오히려 존재감이 부각이 되면서 정작 어떤 박문 이 두 후보 간의 우열이 특별히 가려지기보다는 영향이 있다면 뭐 그냥 그런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TV 토론을 거쳐도 저는 판세의 뭐 큰 흐름에 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박 교수님 표현대로 링 위에 올라온 후보자들이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게 이제 기대감을 낳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TV 토론을 지금까지 준비를 뭐 해달라 뭐 사실 문재인 후보가 많이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후보에게. 그런데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 단일화한 다음에 하자. 이렇게 돼서 계속 미뤄진 경향도 있거든요. 실제 그럼 뭐 어떤 게 더 타당할까요? 단일화가 늦어져서 TV 토론이 이렇게 지리멸렬해진 걸까요? 아니면 박 후보가 소극적이었을까요? 어떤 부분에 좀 있을까요? 우선 단일화가 되기 전에는 야권의 말하자면 주요 후보가 셋 중에 사실 셋 중에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야권 두 후보는 단일화를 약속한 상태고 이 두 사람하고 박근혜 후보가 나와서 같이 세 사람이서 TV 토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참 너무 억지 주장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대선도 사실 그렇게 오바마 롬니가 뭐 TV 토론을 잘했다.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3번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TV 토론도 3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3번을 하게 돼 있고 법정으로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문 후보가 일종의 좀 뒤처지고 있다. 전반 대개 이제 좀 그런 예측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하자고 그러고 다른 앞에 앞서가는 후보 쪽에서는 그걸 뭐 굳이 지금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 룰이 말이에요. 이미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걸 더 하지 말자라는 걸 가지고 말하자면 주장하는 쪽 자체도 좀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치 우리가 국민들의 참정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거 다 돼 와가지고 또 물론 그게 이게 투표 시간을 늘리는 것 자체가 옛날부터 주장이 돼 왔습니다만은 그게 한 1, 2년 전에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입법화를 시키지 않고 선거가 다 돼 오니까 그걸 또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쪽은 말하자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이미 있는 법대로 룰대로 가자는 거고 다른 한쪽은 룰을 깨고 다시 뭔가를 새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가급적 게임이 정해진 룰대로 가고 그 룰이 문제가 있을 때는 좀 미리미리 예컨대 내년 이번 대선이 아니라 차후 19대 대선에 관한 룰을 지금 좀 정하면 안 됩니까? 네, TV 토론도 그런 마찬가지다. 식으로 좀 해놔야지. 아니 그거를 선거가 다 되어 왔는데 가가지고 한쪽에 막 요구해서 그럼 추가로 하자고 요구해서 상대방 쪽에서 안 들어주면 그건 마치 국민의 참정권을 반대하고 국민이 알 권리를 반대하고 이런 것처럼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지나치다 보는 거죠.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견이 있고요. 근데 주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어떤 진영에 대해서 상당히 좀 편을 들어준 것 같은 발언이 분명히 있어요. 정 교수님 평상시 안 그러시는데 지금요 박근혜 후보가 이런 식으로 토론을 기피하고 있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저도 단일화 과정에 있는 야권에서 박근혜 후보하고 토론을 하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예요. 그것은 그때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박근혜 후보 탓이 아니라 야권에 저는 전적으로 떠밀기식이 있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을 끝나고 나서 야권 후보도 했으니, 즉 문재인과 안철수도 했으니 나도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주어진 기회가 이제 단독 국민 면접이랑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왜 박근혜 후보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토론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그 만들어진 장면을 보면요. 정말 마치 주연은 박근혜 후보고 옆에 그 패널들은 완전히 보조 출연자고 그리고 방청객은 엑스트라고 그다음에 사회자 그분은 무슨 봉숭아 학당의 그 사회 보는 묘한 그런 이게 토론인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누가 홍보를 박근혜 후보가 지시를 안 했겠죠.
그 홍보 담당한 사람은 큰 문제가 있다. 박근혜 후보를 갖다 여성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우 권위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누구하고 토론을 싫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뜻이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토론회 후보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왜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후보 토론회를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시 깊이라고 했어요. 하나가 지금 이제 4일날 토론회가 한 번 있고 중간에 한 번 있고 마지막에 15일, 15일로 딱 돼 있습니다. 16일이죠. 네. 근데 그 날짜를 정할 때도 가급적이면 뒤로 이게 태겠다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도 국민들을 볼 때 양자 토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박근혜 후보는 일단 법정 그 토론회 3개만 일단 통과 의례식으로 해내겠다라는 식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TV 토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국민들과 정책 토론을 하면서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공약집이면 국민과 약속을 한다 하지만 그 다 안 지켜도 됩니다. 그리고 다 못 지켜요. 막상 현실하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747 한다 하지만 무슨 제재로 747을 해냅니까? 세계 경제가 그렇게 허락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갖고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여야가 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켜주지만 저 반드시 그거 할 테니까 뭐 이런 식의 그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어떤 후보를 정하자는 것도 있지만 어떤 뭔가 신뢰를 갖고 또 뭘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 토론이라는 것이 지금 매스미디어 시대에 다른 SNS가 많이 있지만 가장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저는 박근혜 후보가 소록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명박 이상의 권위적인 정치를 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TV 토론이 결코 특별하게 경험하는 대세의 지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습을 자주 나타내는 모습이 좋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좀 더 좀 담대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은 수세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기회도 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후보를 이제 단일화 이전과 이후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이전의 토론 제의는 그건 조금 야권에서도 무리죠. 분명히 그 야권 두 후보와 여권 한 후보의 토론인데 그건 좀 여러 가지 불형평성이 있으니까 그때 거절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뭐 원래 법적으로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야권은 그 단일화한다고 스스로 토론을 좀 하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환경도 있기 때문에 단일화 이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고 보고 단일화 이후에 이제 토론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권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다만 그것도 법적으로 3번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그 룰도 이쪽 그 선거토론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 하는 거니까 충분히 사전에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약간 불리하니까 토론으로 해가지고 만회하자라는 그런 인상을 또 비치는 것도 그런 거니까 다만 현재의 이 제도가 3번으로 돼 있고 요 방식이 돼 있는 것을 요걸 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는 고치자. 조금 더 진일보하게 고치자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인 얘기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비슷한 말씀하신 거죠. 저에게는 이제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미리 뭐 정말 제도적으로 고칠 게 있으면 미리미리 하지 뭐 닥쳐서 꼭 이래야 되느냐. 저는 그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제도적인 논의해서 고칠 부분 이제 고쳐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 그래도 이거는 사실 이제 후보들의 이제 의지만 있으면은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이거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제도적으로 논의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더라도 지금 당장 국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갖고 갈증들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이석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이제 야당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판단이 깔려 있을 겁니다. 지금 뭔가 조금 뒤지는 것 같으니까 역전의 어떤 실마리를 풀기 위한 그런 각도에서 또 이 TV 토론을 더 공격적으로 요구하는 면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건 이제 또 그쪽의 이제 사정이고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보고 싶어하는 직접 두 후보가 한번 TV 토론 대결을 벌이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또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요구는 꼭 상황이 지금 한쪽이 우세하고 한쪽이 열세인 것 같은 판세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사실은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꼭 어떤 이거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박근혜 후보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TV 토론해도 그렇게
질 것 같지 않아요. 특별히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디가 우고 열일지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그 국민들의 그런 알 권리에 대한 요구를 더 받아들여 가지고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거를 끌어안아도 그렇게 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그 박근혜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TV 토론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치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 그 캠프 쪽에서 자꾸 TV 토론을 그 좀 꺼려하는 거 또는 자신 없어하는 태도 자체가 사실 그 또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현명하지 않은 생각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저보고 진영 논리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좀 변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상황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지금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서가고 있고 새누리당 후보가 뒤따라오는데 새누리당 후보 쪽에서 자꾸 TV 토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민주통합당 쪽에서도 아이고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또 자꾸 새로 하자고 그러냐 이렇게 맞대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제가 뭐 어느 쪽 편이라기보다는 선거 논리가 서로가 이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기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앞서가고 있고 한쪽은 뒤쳐가고 있다고 판단이 서면은 뒤쳐가는 쪽에서 뭔가 자꾸 하자고 그랬을 때 앞서가는 쪽에서 선뜻 그걸 다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진영 문제가 아니고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런 게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게 꼭 문제가 되면 이번에 아마 민주통합당 쪽에서 의원 세비를 30% 내리자고 그랬는데 그런 거 플러스 검찰개혁 많은 부분이 지금 동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TV 토론 횟수도 지금 3회가 부족하면 아예 법적으로 6번을 하든 7번을 하든 이번에 고치자고 그러시죠. 이번에 고치자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 사실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해서 다음번에라도 그렇게 되게 해놓고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양쪽이 다 임해주는 게 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부연드리면 지금 횟수 늘리는 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요. 왜냐하면 워낙에 한쪽만 들어가지고는 국민들이 이해가 좀 어려운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3자 토론, 4자, 5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조금 절충해서 양자 토론 어차피 우리 대선은 대부분의 경우 양자로 갔기 때문에 1, 2위 간의 양자 토론을 좀 치열하게 붙는 그것을 조금 살리는 방안을 다음에 한번 좀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정해진 룰은 뭐 어쨌든 따르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런 입장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오전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에게 이른바 끝장 토론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박근혜 후보는 뭐 여기에 뭐 응한 것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글쎄요. 실제로 아까 우리 이 박사께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렇게 불리할 건 없다라고 얘기하셨지만 혹시 많은 사람들이 혹은 또 각 캠프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 불리하다 이렇게들 지금 다 판단하고 있을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저런 게 있어요. 지난번 그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토론 때도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서로 좀 이제 엇갈리는 걸 이제 느꼈었거든요. 뭐냐면은 똑같은 그 TV 토론을 이제 보고 나서도 그 평가들이 이제 다릅니다. 네. 결국은 자신들한테 이제 우호적인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한테 점수를 더 좀 주는. 너그럽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TV 토론이라는 게 아주 확연히 우열이 가려지지 않으면은 막상 그거 가지고 뭐 지지하던 사람이 반대로 돌아서고 반대하던 사람이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이제 TV 토론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요. 오늘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제 그 제안을 이제 다시 이제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그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진 토론으로 제안하는 게 더 저는 그 검찰개혁 토론하자는 제안하는 거는 이제 좋은데, 굳이 이거를 끝장 토론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굳이 있을까? 아까 이제 정 교수님도 야당의 어떤 그런 좀 그 선거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어떤 고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후보가 지금 유세 일정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끝장 토론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문재인 후보는 변호사고 그 박근혜 후보는 이제 전자공학 출신인데 뭐 검찰 문제, 법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문재인 후보가 유리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제안하는 건 좋은데 정말 좀 현실성이 있어서 그래도 좀 진지하게 제안하고 진지하게 저쪽에서도 고려할 수 있는 좀 이런 모양새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쪽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도 있다라는 그런 어휘가 그러네요. 네, 하기는. 예. 또 이 5년 전에 TV 토론 때 보면요. 말 잘하는 정동영 후보하고 말은 잘 못할 것 같은 이명박 후보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동영 후보가 완사이드하게 완벽하게 이길 줄 알고 많은 지지층들이 막 그 TV를 쳐다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 BBK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정말 검증해야 될 부분만 집중을 해가지고 공격하는 그 모습에 있어서 정말 정동영 후보는 TV 토론을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TV 토론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TV 토론이 나의 선거운동의 일환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 말해서 TV 토론을 피함으로 해서 나의 단점이 감춰진다? 난 박근혜 후보 같이 정말 TV에 어울리는 얼굴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저는 토론 잘한 거 못 봤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을 저는 정진영 교수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굳이 잘 나가고 있는데 TV 토론에서 돌발 상황이 나오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저는 박근혜 후보도 마음 놓을 선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현재 그 표 차율은 저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못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후보의 표는 항상 한정돼 있어요. 지지하는 지지층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50% 벽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언제부턴가. 그건 왜 그럴까? 소위 중도층이라는 거 있죠. 정책보다도 그 사람을 보는데 뭔가 내가 옮겨갈 수 있는 어떤 그 전달은 정책은 이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TV 토론 때, 박근혜 후보도, 맞아. 내 표를 줘도 마찬가지 정책을 펼치겠구나. 뭔가 서로 이렇게 TV상 소통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비판받아온 것이 그동안에 뭐냐면 수척공주다, 뭐 공주란 이야기를 많이 다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민이 아니고 권위적이라는 거예요. 토론에서 그걸 저는 털어버리란 말입니다. 그게 턴다고 해서, 말 실수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대통령직 사퇴한다고 해서 국민들은 웃어주지, 그걸로 인해서 야, 말도 못하는구나,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도 이 TV 토론이라는 것을 뭐 계속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 응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검찰개혁 하자 그러면은 검찰개혁 플러스 그러면 전자공학 좀 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한번 TV 토론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사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는 박근혜 후보 입장에서 마련할 필요도 있다. 저는 물론 제도적인 문제는 손을 봐야 되지만은 역시 우리 토론 문화라는 것이 세상에 대통령 선거에서 토론 문화가 실종되면요, 저는 정치가 실종된다고 봅니다. 지금 19일까지 3번 하면 네. 작은 횟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기준으로만 따지면. 그러나 지금 말씀대로 조금 더 하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동안에 검증을 워낙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기존에 정해진 기준을 이제 갑자기 바꾸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박 후보의 확장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좀 양쪽 이야기를 같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느 쪽 입장만 볼 게 아니고 박 후보는 50% 넘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저쪽 문재인 후보는 언제 그 정도까지라도 갔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준을 높이 설정해 놓고 그거 못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점들은 좀 양쪽 균형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토론을 누가 과연 잘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꼭 박 후보가 못한다 이렇게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후보도 그동안에 쭉 2007년 경선 때도 했고 또 뭐 요번에 이제 자체 또 경선 또 했고 이런 거 보면 양자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 후보는 좀 이렇게 좀 조곤조곤하게 그냥 쭉 설명하는 스타일이고 높낮이가 없고, 문 후보는 요번에 보니까 이제 조금 공격적인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더군요. 그러나 이제 약간 어눌한 면이 있고, 박 후보는 좀 강조할 거를 좀 기존 정치처럼 강조를 착착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 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고, 다만 현안 그 장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이제 결국은 보면,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점수가 누구한테 높게 나타날까라고 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후보들을 보셨을 테니까. 오히려 내용 가지고 결론 날 수도 있겠죠. 어느 내용으로. 쪽의 정책 내용 프레임에서 어느 쪽이 앞서느냐 그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죠. 토론력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장단점이 서로 뚜렷하니까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럼 누구 한 후보가 확실히 못한다, 뭐 확실히 잘한다,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데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전혀 한 후보에 우세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예단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후보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가능한 거고, 이게 다른 거 떠나가지고 정말 어떤 뭐 우리의 뭐 이런 어떤 대선이라는 큰 거를 치르는 마당에서 어떤 거 토론 문화 이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이 더 많은 그런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 그건 뭐 아무리 원론적으로 생각해도 뭐 아무리 지나쳐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토론을 일단은 좀 지켜보고 또 정말 각계에서 더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토론을 3번을 한 토론회지만 제가 왜 양자 대결 해달라 그러냐면 이정희 의원은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법상 토론의 대상자가 되니까 들어가는 것 뿐이죠. 사실 국민들은 둘 사람 중에 하나 택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문재인이냐 박근혜 후보냐 할 때 두 사람 간의 토론을 좀 심도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분. 저는 경제발전 정책도 문재인 후보 정책이 다 옳다고 보지는 않아요.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과연 답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토론을 거치면서 박근혜 후보도 본인이 주장했던 것이 좀 수정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두 사람 간의 토론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TV 토론이라고 선관위에서 주최한 걸 보면은요, 저도 하겠어요 가세요. 시킨 대로 하면 1분 동안 딱 하고 또 물어보고, 그 토론을 지켜보다 국민들은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는 있으나 마나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좀 지나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토론회를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추가적으로 지금 현행 법상 당사자들이 그 후보자들이 그 응해주면 할 수 있는 그 토론회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아까 앞부분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정희 후보가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데 지금 민주통합당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그래서 민주통합당도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네, 그 주장을 하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하고 왜 문재인 후보가 그 토론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당시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을 잘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안철수 후보를 상당히 공격을 했거든요. 같이 단일화를 할 사람으로서 그런 상대로서 어떤 토론을 했기보다는 그 토론을 통해서 단일화해서 자기가 승리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조급했다고나 할까. 이래서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히 좀 모욕감을 주는 그런 발언들도 했거든요. 예컨대 뭐 보고를 잘못 받고 있다든지, 뭐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새누리당하고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든지 이런 말들을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이게 전 문재인 후보가 이 토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도 좀 회의감을 가졌었는데, 이번 토론이 지금 3번 기회가 있는데 좀 적지 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3번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식까지도 어찌 보면 좀 잘 하면 좀 연구를 해보면은 전 어떤 이슈를 부각시키고 어떤 박근혜와 새누리당 캠프와의 그 강 차이를 잘 부각시키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그냥 온 전방위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이긴 것 같아도 결국 지는 토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토론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또 한 번도 안 본 그 두 후보 간의 토론이 어떻게 펼쳐질지 본 다음에 다시 얘기할 부분이 생길 것도 같고요. 이번에는 메가톤급 공약이 이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큰 공약을 또 말한 바 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한반도 대운하의 그 공약을 정말 메가톤급으로 들고 나왔는데, 이번 대선은 그런 만한 규모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뭐 꼭 대형 공약이 없었다고 해서 뭐 공약 경쟁이 그것 때문에 뭐 잘 안 되고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또 이제 무리하게 이 대형 공약을 만들어냈을 때, 급조를 했을 때, 그게 역시 표 얻기 위해서 책임 못 질 걸 내놓는다. 또 이런 비판의 소지가 또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지금까지 뭐 나왔던 공약만 하더라도 사실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 뭐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공약들을 이제 쏟아냈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전이 이 공약이나 어떤 정책의 경쟁으로 지금 전혀 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유권자들도 별로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일단은 이번 대선 구도 자체가 갖는 기본적인 이제 한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이제 한편으로 이제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제 진영 간 대결 이거로 이제 재편이 이제 돼버리면서 이렇게 되면은 각 진영의 이제 지지자들은 사실은 뭐 다른 거 안 보거든요. 어차피 이제 누구 찍을지 다 정해져 있고, 거기서 뭐 굳이 뭐 정책의 비교라든가 이런 거 안 해도 찍을 사람은 이제 정해져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나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층은 이제 부동층 내지는 어떤 중도층 2층이 되겠죠. 그런데 2층 같은 경우에 있어
있어서는 결국은 지금 이제 쇄신을 누가 더 제대로 하느냐 이거에 상당히 좀 민감한 층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됩니다. 자기 거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얼마만큼 더 쇄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이 영향을 받을 거로 이제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유력 후보들이 다 거기에 이제 승부처를 이제 좀 걸고 승부처로 삼아서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선거전 그 전반의 지금 모습은 그거보다는 이제 네거티브로 이제 승부를 걸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글쎄 얼마나 그게 이제 승부처가 될 수 있을지 네거티브전이 그런 면도 있고 또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후보들까지 나서서 네거티브전으로 몰고 가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메가톤급 공약이라는 건 조금 좀 태평성대라 그럴까 좀 이렇게 살만할 때 우리가 더 이런 좋은 것들 획기적인 거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참 민생이 어렵습니다. 양극화로 돼 있고 우선 사는 게 어려운데 뭐 이전 선거처럼 뭐 4대강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이거는 지금 와닿지도 않고 또 그것이 굉장히 논란에 휩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메가톤급 공약 없어진 건 결국 이 민생 문제, 양극화 문제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보살펴야 되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제 복지 정책이라든지 뭐 경제 민주화, 여러 가지 가계부채 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국가 지도자라면 모름지기 그 경제와 관련해서 성장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든지 큰 그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정말 그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부족하진 않아요. TV 토론 안에서 한 거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가요? TV 토론이 선거 때마다 가장 적게 이루어졌던 지난 선거가 27번 했었고요. 그전에가 뭐 40몇 번, 뭐 100몇 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문제의식이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대형 이슈란 것은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이전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양 진영이 새롭게 생겨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제 성장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나온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또 대형 이슈가 하나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번에 대형 이슈 중에 하나가 정치 쇄신이었거든요. 이 안철수 교수입니다. 정말 선거가 세게 부딪히려면 개혁이냐 안정이냐, 새로운 것이냐 과거냐 이렇게 정반대 것이 부딪혀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정치적인 쇄신에 있어서 기존 정치가 안정스럽다면은 이걸 다 깨부셔야 된다. 새로운 계획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안철수 교수 현상이었는데 그게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으로 붙으면서 야권 후보가 매우 유력한 당선자로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는 했지만 정치 쇄신이 빠져버렸어요. 다시 이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미지수입니다. 그게 들어오기로 시간이 좀 늦었다고 봅니다만은 정말 그런다면은 그 문재인 후보가 잘한 거겠지만 이 정치 쇄신이라는 거 기존 정치 갖고는 안 된다. 작년에 무소속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건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그냥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건 국민들이 한나라당이고 당시 한나라당, 민주당이고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두 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새누리당 만들어지고 민주통합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냥 간판을 일단 내리게 만들었죠. 근데 그런 정치 쇄신이 빠져버리니까 힘이 좀 매가리가 없고 이번 선거가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역시 정권 심판을 했는데 똑같이 둘 다 심판한다고 했어요. 박근혜 후보도 나는 실제 야당이었다 그러고 문재인 후보도 나도 야당이다 이렇게 해버리고요. 또 경제정책도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제 민주화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구분점이 뭔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드러나려고 그래도 똑같은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TV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 하지 말고 그 부딪힐 거 좀 부딪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형 이슈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살인데 지금 복잡한 세상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좀 싹 감춰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형 이슈가 좀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참 유권자들 입장에서 혼란스럽고 판단을 하기가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서로가 서로 막 물타기를 하면서 다 이제 얘기가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예. 경제 민주화 얘기가 지금 뭐 다 해가지고 내용 보면 물론 달라요. 다른데 다 경제 민주화 한다 하니까 그냥 이게 참 구분해내기가 어렵고 또 정치 쇄신 얘기 너도나 뭐 여야가 다 지금 안철수 쇄신안을 우리가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판이란 말입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은 사실 정치 쇄신 문제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소극적이었다가 오히려 안철수 이제 전 후보가 퇴장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하겠다 해서 아마 조만간에 더 추가로 발표할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물타기를 하고 있고 또 검찰 개혁 문제도 오늘 또 양쪽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네네. 이제 했습니다. 뭐 내용 놓고 보면은 이게 어디가 여거고 어디가 야건지 구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지켜보는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유권자들이 그 후보의 내놓는 공약의 진정성 이거를 사실 잘 따져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저는 이건 뭐 여야 막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컨대 지금 뭐 새누리당 이제 박근혜 후보 오늘 검찰개혁 얘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검찰 권한 축소 또 통제 뭐 좋은 얘기들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것만 제대로 해도 검찰개혁 제대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집권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그동안 여당에 있으면서 왜 지금 당장 그동안에 MB 정부 이제 5년 동안 정치검사 소리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비판했는데 왜 한마디 안 해서 왔는가? 이제 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집권 후회하겠다는 건 뭔가? 이 진정성에 관한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반대로 또 민주당, 뭐 문재인 후보 쪽 보면은, 문 후보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 쇄신 의지 강조하면서 마누라 빼고 다 바꾸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건대 마누라 말고도 지금, 안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건대는. 정말 이 얘기를 정말 그런 어떤 자기 쇄신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구태여 그거를 집권한 이후에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하겠다고 할 이유는 뭔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더라도 이 진정성 문제, 어느 게 진정한 얘기고 어느 게 표를 얻기 위한 얘기인지 이거는 유권자들이 좀 가려서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얘기가 TV 토론에 나올 만하네요. 지금 바로 그 얘기가. 이 부분은 양쪽이 잘 그 합의를 이끌고 가고 있는, 합의에 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양쪽 진영이 지금 뭐 많이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가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여당에서 가장 어찌 보면 뭐 가장 유력한 의원이었는데 왜 그러면 가만히 있었느냐. 또는 그렇게 말하면 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그러겠죠. 그럼 문재인 후보는 옛날에 대통령 비서실장 했는데 왜 그럼 그때는 가만히 있었느냐.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또 과거로 가냐 그러지 말고 사실은 지금 감아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아까 박상철 교수님도 아마 그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차이보다 훨씬 큰 차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마 부각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렇게 양 캠프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서 지금 어느 하나를 부각시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유권자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전 사실 우리나라에 과연 그러면 우리 국민 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냐. 예컨대 일자리 창출이다, 뭐 의료보험 계획이다, 뭐 대학 등록금이다, 뭐 온갖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좀 진짜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따져보고 이것이 나 입장에서 유리한 거냐 유리하지 않은 거냐 이걸 얼마나 따져보고 그거와 그 연장선상에서 투표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전 이것도 사실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정책 선거가 제대로 되려면은 후보자 토론도 해야 됩니다. TV 토론도 해야 되고 각 정책도 좀 더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정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유불리를 좀 계산을 해서 투표를 하는 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아직도 잘 의식하고 이해하고 행동할 정도로 어떤 수준이 국민들의 어떤 그런 지식 수준이라고 할 게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된 게 아닌가 저는 사실 그런 정 생각입니다. 원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두 후보자 간의 정책의 차별성이 굉장히 큰데 강론에서는 크다는 말씀이시죠. 거대 담론이 아니라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잘 밝혀낼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좀 유권자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 이 시간 통해서 그 얘기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누누이 우리 유권자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우리한테 뭐 닥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검증을 만약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이 부분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증에 있어서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큰 공약들 그리고 그 세세한 강론들을 놓고 토론 과정에서 좀 확인해 밝혀지면 도움은 되겠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한 게 과연 이루어질 거냐를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유권자들한테서 그게 가장
궁금한 점이 될 것이고 과거 역대 선거 보더라도 공약이 안 지켜진 게 더 많고요.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을 봐야겠다. 실현 가능성이 과연 저게 정말 될 것이냐라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그것에 대한 1차적인 판단은 과거의 그 당 그리고 그 후보가 그 전에 해왔던 행태가 무엇이냐. 뭐 이것을 1차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박 후보와 새누리당을 보면 박 후보의 경우는 일단 뭐 원칙, 뭐 약속, 신뢰 이런 말을 하고 실제 그 박 후보의 그동안의 정치적인 행로를 보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신뢰성은 가긴 갑니다. 가는데 정치는 또 박 후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박 후보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하는 건데 그 세력들은 또 어떤 것이냐. 세력들은 좀 안 지킨 경향도 있거든요. 뭐 가깝게는 4.11 총선 때 공약했던 것이 약간 후퇴된다든지 아직 실현 안 된 것들이 있다든지 물론 대선 끝난 뒤에 해야 될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부분들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이고 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후보 진정성 그 후보 자체 진정성은 상당히 이해가 되나 그때 참여정부 때도 보면 결국은 무슨 뭐 삼성 결국 장학생들이다. 삼성 그룹에 의해서 결국은 다 뭐 이렇게 뭐 조정이 됐다. 뭐 이런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행태들을 보면서 그 세력과 그 후보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과거 행적과 주변인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 검증이 뭐 필수적인 이제 과정이고 이게 제대로 하면 참 이제 의미 있는 과정인데 이 검증의 이제 네거티브가 이제 전부인 거로들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주로 전개되고 있는 이제 검증은 아무래도 이거 이제 과거에 대한 검증, 이른바 뭐 이제는 그 이제 MB 대 이제 노무현 이런 이제 프레임 속에서 서로가 이제 과거에 대한 검증전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글쎄 이미 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 사살을 이제 서로가 하는 뭐 이런 이제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좀 필요한 검증이라고 하면 좀 서로 간의 어떤 정책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좀 비교 우위를 가리는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막상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제민주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구호는 같지만 내용이 다르면은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비교가 되고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버리고 요 며칠 사이에 나온 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 뭐 TV 광고 이제 나온 걸 보고서 그 의자 이거 명품이냐 뭐냐 이 중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구태여 이제 해야 되는가? 저는 그 광고 봐도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갔는데 어떻게 그 의자까지 뭔지 찾아내는지 그것도 이제 기가 막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동안 입고 나왔던 옷 몇 벌인지 그것도 세가지고 그거 세는데도 시간 또 참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가 뭐 이 의자 또는 이제 옷 입은 횟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검증을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새가 되는데 참 그게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을 것 같아요. 효과도 없는데 걸고 거기에 그 검증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조금 뭐 원론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까 이제 정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서 누구를 지지할지 선택할 그 공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비교 같은 거 이제라도 좀 그런 거 분명히 필요한 대목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캠프에서는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비방하는 거 보면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 수준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유권자도 좀 반성할 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전에 이제 검증이 잘 되도록 정치권에서 좀 그 나름대로 1차 공정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 후보도 좀 쓸만한 후보로 검증을 충분히 해서 후보를 뽑고 그리고 정책도 또 상대방에 대한 검증도 네거티브가 나올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후보가 손을 뭐 어떤 할머니가 악수하려는 뒤로 했다. 손이 아파서 좀 주물러는데 왔다. 뭐 이런 거 부각시켜. 아까 의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건 난타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니 선거판에 나가서 어떻게 박근혜 후보가 악수를 안 하겠어요.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뭐 그런 것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왜 그런 네거티브를 하느냐. 그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한다고. 실제로 표심에 연결이 될까요? 특히 이제 SNS 그 온라인상 보면은 그거 하나 탁 던져놓으면 막 여론이 들끓거든요. 역시 그런 걸 던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에 연결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단은 저는 그 1차적으로는 검증 장면에 있어서는
정치권의 가장 큰 1차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선거 프레임이라는 것도 아까 대행 이슈가 없냐라는 것도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1차적으로 지금 야당 후보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보다 좀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선거 프레임에 좀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제가 유권자를 이야기했던 것은요. 저는 이제 선거판에서 유권자 탓을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광주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또 대구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까지 정책, 선거 프레임 필요 없다. 역시 민주당은 누굴 찍고 새누리당은 누굴 찍는다. 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마치 내 표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한테 근저당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정치 투표권은 아무리 가난해도 이걸 근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말 이건 내가 민주당을 찍어야지, 내가 새누리당을 찍어야지 이 생각을 버리고 한번 사실 이 정책을 보면은 보이기는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은 유권자 책임이고 1차적으로 정치권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선거 초반에 저는 야당한테 좀 책임을 묻고 싶어요. 지금 여당은 잘 나가고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인 모든 것을 들추지 않고 가기를 바랍니다. 저라도 그러겠어요. 현재 새누리당 입장이라면. 그러나 이런 새누리당 입장이 또 일주일 후에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야당이 그 대통령 후보로서 숙권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선거 프레임을 좀 갖추라. 국민들은 뭐 어떤 변화를 원하는가. 그러면 우리 유 박사님이 이야기했지만은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걸 보여줘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그냥 나도 경제 민주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거의 물타기로 끝나버려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검증이란 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신공격성 검증 못지않게 정치 광고에서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검증을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그 정책이 만약에 롬니가 당선되면 그 정책이 발효가 된다면 우리 생활은 이렇게 피폐해진다라고 정말 아주 자극적인 화면들을 내보내요. 정책에 대한 검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보니까 미국서도 그런 네거티브 검증을 합니다. 문제는 이제 정책 검증이니까 야권에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나와달라. 근데 고작 무슨 뭐 악수를 하지 않는다, 뭐 의자 앉아있는 것이 뭐 중고인데 새 거다, 뭐 이런 것은 정말 수준이 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낮은 좀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거티브를 어느 쪽으로 책임을 돌리기도 어려운 게 후보 스스로, 각 세력 스스로가 그걸 자초한 면도 있거든요. 뭐냐면 후보를 아주 걸쭉하게 포장을 합니다. 양자간에. 그 정도 이상으로 포장하는 건 그 이미지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검증하는 방법은 사실 유효한 게 네거티브밖에 없습니다. 그게 네거티브가 꼭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요. 그 검증하는 유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포장을 과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방법은 결국 네거티브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네거티브가 필요한 것이고, 다만 네거티브 하더라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사실의 바탕을 둔 거냐, 이 근거 없이 마타도와 흑색선전을 하는 것이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에 근거한 네거티브를 하는 건 뭐 그거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다만 이제 뭐 저 의자 뭐 이런 부분들은 그건 좀 약간의 해프닝성이긴 하죠. 본질하고 큰 관계는 없고, 다만 이제 그것도 서민 후보론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적인 좀 사실에 있어서 약간 뭐 실수라면 실수가 이제 발생한 거니까 본질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쨌든 지금 그런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이미지 포장으로 흐르는 데서 비롯된 그런 현상들이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뭐 이제 박 후보가 물타기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물타기 한 것인지 이런 정책 부분을 놓고 토론에서 직접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박 후보는 가령 100을 준비했는데 한 10 정도는 다음에 하기로 했다. 90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데 아니다. 그게 본질이 빠진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에서 검증을 토론하면서 좀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좀 국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분위기를 잡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박 교수님 의견에 내가 다시 하나 더 동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이 선거 구도를 참 잘못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뭐 어느 편을 든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새 시대를 열겠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그 박근혜 후보를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프레임에 넣어서 어떤 민주 대 반민주, 어떤 권위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틀 속에서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난 정말 바른 태도인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당연히 박정희 대 노무현 구도를 원할 거고, 이 구도 속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좀 정책적인 차이가 뚜렷하고 이런 것이 표심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면은
이걸 잘 부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가 참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근데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재벌 규제 부분,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순환 출자 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쪽에서는 완전히 말하면 출자 총액 부활하고 순환 출자를 금지시킨다.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거 효과가 없는 제도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면 그거 가지고 선거한다는 기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는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어떤 가구에 1년에 100만 원 이상 의료비가 안 나오게 하겠다. 그 이유는 전부 다 국가가 의료보험에 책임지게 하겠다. 또는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4대 중증, 이거를 말하자면 의료보험 쪽으로 넘기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어떤 개인에 따라서는 수천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암에 걸렸다고 생각하십시오. 문재인 후보처럼 100만 원 이상 안 내도 되면은 아무리 중증에 걸리더라도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도 4대 중증의 경우에는 이게 의료보험에서 커버되도록 해주겠다. 이것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두 개 차이를 놓고 민주당 쪽에서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공약이라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어떨까? 또는 대학 등록금 참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대학생이거나 또는 대학생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참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 경제도 안 좋은 상황에서. 근데 아까 제가 어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이 부유한 사람들은 등록금을 낸 것을 나중에 소득공제에서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에서. 그러면은 8,800만 원 이상이면은 35%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그 위에는 또 38%니까 아주 부자인 사람들은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내면 35%, 38%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뭐냐 하면 역진 제도예요. 부자인 사람은 등록금을 작게 내고 가난한 사람은 등록금을 많이 내는 제도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걸 들고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금을 반값을 하겠다. 박근혜 후보 쪽은 소득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으로 내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걸 들고 나왔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말 양쪽 당이 정말 치열한 토론을 하면 꼭 TV에 나와서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시라고요. 여러 개 자꾸 전선을 벌려서 유신공주니 그때 옛날에 폴스트 레이드를 했다느니 이거 공격해봤자 남는 게 있습니까? 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참 선거 전략을 잘못 끌고 있다. 지금 만약에 혹시 좀 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면은 저는 선거를 참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은 지금 검증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지금 기조가 이대로 가자는 그런 기조일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공격적인 방식을 해 가지고 민주당 쪽하고 선명하게 대비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 거로 이제 판단이 이제 됩니다. 아마 그냥 지금 정도 이제 제시된 대로 이대로 끝까지 이제 좀 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공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는 사실 이제 민주당 쪽이라고 이제 판단이 이제 됩니다. 지금의 판세를 조금 더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더 있는 쪽이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도 지금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역시 지금의 이제 갖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힘이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거를 그동안 쭉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거로 드러났었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 이런 부분보다는 정책의 어떤 비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재벌들의 힘이 더 커진다.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이제 다 풀어서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재벌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TV 광고를 통해서 내보내 가지고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정말 전율하게 만드는 이거 저래 가지고는 진짜 안 되겠구나 하는 뭔가 사실은 이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저쪽에 거 가지고는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다. 이런 거를 이제 부각을 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정작 이제 그 부분은 전혀 아직까지 보면은 접근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계속 그동안 지난 4.11 총선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별 효과가 없는 거로 나타났던 그것만 지금 계속 잡고서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면 문외한의 입장에서 이 네거티브 선거 운동이 제일 손쉬운 방법이니까 이렇게들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매니페스토 운동도 그동안 있었고 사실 많은 유권자들 인식이 향상된 거 사실인데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네거티브 운동 거의 다 어느 후보든 놓지 않고 있는 거 보면 이게 제일 효율적일까 보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 연구 안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런데 사실 네거티브는 네거티브 영어 아닙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써먹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정책이었습니다.
정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를 봤거든요. 방금 유창선 박사님 이야기한 대로 정책을 향해서 네가티브도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역설적으로 나의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정책을 네가티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전에 효과를 봤을 것인데요. 언제부턴가 이제 이미지에 이제 집착하는 게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지를 깎아먹은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효과를 봅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도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흑색선전하는 그렇죠. 저는 뭐 이야기 네가티브를 하려면 좀 완벽하게 쇼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의자 같은 것도 좀 들키지 않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저 박근혜 후보도 좀 그 유세장에 나갔으면 손이 아프더라도 악수하고 가. 그렇지 않으면 나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저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칭찬 안 한 사람입니다만은 막 국밥을 먹는 장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기타 치고 이런 것은 국민들이 저런 면이 있구나 완벽한 쇼를 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 동양 그 통치 기범 중에 하나인데 그 수신제가 치국평천나라고 본인 자신을 아주 정말로 수신제가를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면 아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공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데 선거전이다 보니까 후보 비방 그래서 대충 넘어가고 있어요. 하도 많이 근데 하나하나가 명예훼손이고 인신공격이고 아주 악질 범법행위입니다 이게. 근데 그것을 마치 우리 국민들은 선거 어떤 검증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아니 확인했는데 당신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멍청이 생각 아니라 인신공격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따져보고 또 따져본 겁니다. 그래서 이 후보 검증 부분에 있어서 이게 상대방을 갖다가 인간적으로 공격한 것 이런 것들은요 선관위에서는 개입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선거전에 가서는 안 되고 역시 정책적인 것은요 내 것을 자랑하고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역으로 내 정책이 아니라 내 정책하고 틀린 상대방 정책이 시행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공격해 가는 것들. 뭐 이런 것이 저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거티브를 이 정책 쪽에 좀 한번 발휘를 해보자. 그게 동의를 합니다. 뭐 이미지는 사실 만들어낸 게 많거든요. 그 나중에 뭐 그렇게 되지도 않는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많은데 그거보다는 정책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번 선거제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게 이 양극화가 가장 지금 중요한 우리의 해소하는 게 과제인데 그 담론이 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리저리 분산돼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극화 부분이고 그것을 좀 어려워진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 영세민들을 좀 끌어올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논의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민주화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어느 것이 이 서민들, 중산층들 끌어올리는데 어느 단계 도움이 진짜 되는 것이냐, 실질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또 정책이 너는 뭐냐 해서 그것이 실제로 도움되느냐 좀 이런 쪽에서 그거는 저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모순 아니냐 뭐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어떤 검증들이 앞으로 좀 있어줬으면 하는데 좀 그게 흐트러진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내용인데 우리 정치가 그것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상당히 그것 때문에 이제 수준이 낮다는 얘기를 듣는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랄까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 정치 쇄신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 문제가 또 실종된 것 같아요. 갑자기 좀 이슈에서 좀 멀어지고 이 부분에서 유야무야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럼 기대 난망일까요? 네, 저는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지금의 정치 쇄신 문제에 관한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지금 뭐 그동안 박근혜 후보 쪽도 그렇고 문재인 후보 쪽도 뭐 여러 가지 그 쇄신안들을 내놨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제도 쇄신안들이었습니다. 사실 제도 그 쇄신안은 뭐 그 정도면 나올 거 어지간히 다 나왔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권한 이후에 어떤 제도를 쇄신하겠다. 이거보다 더 지금 국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있는 문제, 그러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집권 후에 어떻게 하는 거 이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박근혜 후보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친박의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서로 이 상태로 그냥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친박의 문제는 당장 국정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또 인적 쇄신의 문제로 그렇죠. 볼 수 바로 인적 쇄신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박근혜 후보 본인의 어떤 불통의 문제, 또 과거사 인식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제도 쇄신한 얘기는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는 정치적인 기득권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과감하게 지나칠 정도로 뭐 속으로는 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더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그렇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요란하게 많은 그 제도 쇄신 논의는 뭐 많이 되고 꺼내져 놨습니다만은 정저는 불망스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금 당장 각 진영들이 할 수 있는 자기 쇄신의 모습 이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그냥 가고 있다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 정치 쇄신의 문제하고 이 정권 교체의 문제가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많이 거론됐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사실 1차적으로 중시했던 게 저는 정치 쇄신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정치 쇄신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가고 나서 정치 쇄신보다는 야당 쪽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를 이제 많이 주장하는 거죠. 자, 정치 쇄신 문제도 우리 유 박사님께서 그 제도적인 부분을 좀 과소평가하는 느낌을 받는데 사실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벌써 지금 상당히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실패한 대통령 만들어내고 있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소위 선진민주 국가로 불려지는 나라들에서 소위 좋다는 제도들을 거의 다 수입해다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유럽은 전혀 다른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럽 대륙 쪽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대선거, 비례대표제 이런 걸 통해서 대개 보면은 연립정부가 만들어지는 의원 내각제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나 영국 쪽은 기본적으로 소선거제 다수대표제를 가지고 미국 같으면 대통령 중심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른 제도인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믹스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요소를 다 믹스해 놔서 어느 한 제도든 이게 일관성 있게 작동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가 효율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생산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고 계속해서 어떤 적대적인 정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당이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당이 되면 청와대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건 거의 무조건 찬성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야의 대립구도가 우리는 고착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도 그랬고 아마 옛날에 지금 새누리당 한나라당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반대하던 거 야당이 되면 찬성하고 집권했을 때 반대하던 거 야당 되면 하려고 그러고 이 모양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제도를 좀 더 일관성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건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뭐 양쪽 다 지금 박근혜 문제나 친박 문제나 이렇게 그 친노 세력의 문제나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좀 뭐 선거 기간 중에 이걸 바꾸라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하기까지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인숙이라고나 할까 이때를 좀 뭐 여러 번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뭐 제가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운동을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전쟁 수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잘하는 사람하고 당선이 되고 나서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가 그 엘리트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한 부분이 지금 겹치고 있고 지금 초반기에는 대부분 지금 선거에서 싸우던 사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 우리 대통령이 실패하는 첫 단추를 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너무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도 감안하겠지만은 제가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제도 중요해요. 특히 헌법이고 헌법도 진짜 제도의 실패지 우리가 멍청한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제도가 이러지 않았으면은 임기 말 내임덕이 이렇게 차례차례 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헌법도 바꾸면 좋습니다. 또 다른 선거법도 다 바꿔야 돼요. 국회법도 바꿔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번 선거판에서 이번 19대 대선 기간 동안에 저는 정치 관련법을 이야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라는 거예요. 토론을 해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으면 그 입법 과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로 바꿔놓겠다. 이명박 대통령 헌법 바꾼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 선거 기간 동안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 정치 개혁법은 다 합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도상으로 선거 기간 동안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공약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법화하겠다고 여야 후보들이 박근혜, 문재인 후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그건 중요하다고 보고 제도상으로. 네. 그러나 우리 유 박사님 이야기는 인적인 문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지금 이제 민주통합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매우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한 호기를 맞이했지만 정치 쇄신에 혼은 없다. 그중에 하나가 민주당 안에 인적 쇄신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마찬가지로 새누리당도 말이 국민통합이지 어디서 배신해갖고 온 사람 같은 집합소 같이 돼가지고 이게 과연 진정한 국민통합인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신 네 분들께서 이제 보름이 앞으로 남은 이번 대선 어떤 점을 유권자들은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조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 30초 정도씩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 박사님 먼저 해주시죠. 저는 하나는 뭐 지난 5년 어차피 대통령 선거라는 게 이제 정권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 5년을 유권자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역시 그 미래에 대한 이제 비전. 후보들은 지금 아직 그걸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세력이 미래를 담당할 세력인지 아마 그 두 가지가 좀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우 국장님. 저는 지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이냐. 우리 보면 재벌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관료주의, 또 거대한 언론들에 의해서 이게 나중에 다 또 원상복귀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공약이 정말 실현될 것인가. 실현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고 후보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나중에 바뀌지 않겠습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검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우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을 좀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좀 골고루 봐가면서 상호 비교해서 보면 좀 그래도 약간은 판단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 교수님. 예. 뭐 대통령 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누리당을 지지한 사람이건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이거든 우리 투표권을 그 당의 근저당 잡혀먹은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번에 자유스럽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국민들은 워낙에 현명하고 정치를 잘 알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정 원장님. 저는 이번에 뽑는 대통령이 5년 후에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 국민들이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참 성공한 대통령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5년 후에 좀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 그런 분을 이번에 좀 뽑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 이 설전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자, 트위터,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궁금했던 점 포함해서 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의견까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의견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 결정해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참 많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쇄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경제 정책 이런 부분 역시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 대선 이 선거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은 좀 실종된 모습이 많이 보여서 안타까운데 과연 어떤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확실하게 매듭짓고 많은 것을 보여주는가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토론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오늘 나와주신 분은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정진영 원장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 정치평론가이신 이서구 전 부도국장님, 그리고 시사평론가이신 유창선 박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